창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며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고 있었고 그 소음은 실내의 무거운 침묵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최민혁은 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며 눈앞에 무릎 꿇고 있는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이수는 젖은 머리카락을 얼굴에 붙인 채 가늘게 떨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폭풍우 속에 버려진 길고양이처럼 처량해 보였습니다. 민혁은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그녀의 앞으로 툭 던졌고 봉투는 힘없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이수의 무릎 앞에 멈췄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가 그에게 보여준 헌신과 사랑은 그 얇은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될 만큼 가벼운 것이었으며 민혁에게 이수는 그저 잠시 즐기다 버리는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민혁은 잔에 남은 술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귀찮다는 듯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고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이수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제 그만 끝내자고 말하며 너와의 놀이는 꽤 즐거웠지만 이제는 결혼을 준비해야 하니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수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혁을 올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이 정말 본심이냐고 물으며 매달렸지만 민혁은 그녀의 애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싸늘하게 외면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에게 있어 감정이란 사치였고 필요 없어진 물건을 폐기하는 데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죄책감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실에 육중한 참나무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이 들어와 민혁의 뒤에 도열했는데 그들은 선군 그룹의 해결사들이자 민혁의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민혁은 그들 중 리더인 김 실장에게 눈짓으로 이수를 가리키며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라고 지시했고 김 실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명령을 접수했습니다. 민혁은 마지막으로 이수에게 시선을 한 번도 주지 않은 채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고 이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갑게 닫히는 문소리뿐이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져가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오자 이수의 처절했던 울음소리가 뚝 끊겼고 거실에는 기이한 정적만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은 품 안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꺼내들며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천천히 이수를 포위에 들어왔습니다. 민혁의 차가 빗속을 뚫고 산길을 완전히 벗어나자 바닥에 엎드려 있던 이수의 어깨가 더 이상 들썩이지 않았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던 그녀의 얼굴에서는 슬픔이나 공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차가운 이성만이 서려 있는 눈동자가 김 실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구겨진 옷매를 단정하게 정리했고 입가에는 섬뜩하리만치 침착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는데 이는 사냥감의 표정이 아니라 사냥꾼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짓는 미소와 같았습니다. 김 실장은 예상치 못한 그녀의 태도 변화에 잠시 주춤하며 총구를 겨눈 손에 힘을 주었지만 이수는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이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으며 최민혁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바로 그 시점이 그녀의 복수가 시작되는 카운트다운이었던 것입니다. 김 실장은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며 당장 무릎을 꿇지 않으면 고통스럽게 죽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이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위스키 병을 순식간에 낚아채 김 실장의 옆에 서 있던 부하의 머리를 향해 정확하게 던졌고 병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이수는 몸을 날려 소파 뒤로 숨으며 실내의 조명 스위치를 향해 꽃병을 던져 전등을 박살냈고 순식간에 거실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김 실장과 부하들은 당황하여 허공에 대고 총을 난사했지만 총알은 어둠 속의 빈 공간만을 가를 뿐 이수는 이미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음과 천둥 소리가 실내의 총성을 집어삼키며 상황은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었고 사냥터의 주인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수는 어둠 속에서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미리 파악해둔 별장의 구조를 이용해 주방 쪽으로 이동했고 그곳에는 그녀가 비상시를 대비해 숨겨둔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싱크대 밑에 마룻바닥을 드러내고 방수천에 쌓인 작은 배낭을 꺼내 씻는데 그 안에는 단검과 얇은 와이어 그리고 소형 통신 방해 장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속하게 통신 방해 장치를 작동시켜 별장 내의 모든 무전기와 휴대폰 신호를 차단했고 이로써 김 실장 일당은 외부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김 실장은 부하들에게 흩어져서 그녀를 찾으라고 소리쳤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미 공포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여자가 평범한 여자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는 주방의 쪽문을 통해 뒷마당으로 빠져나갔고 차가운 비가 그녀의 몸을 적셨지만 그녀의 체온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별장 뒤편으로 이어진 숲은 울창하고 험준하여 밤에는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곳이었지만 이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그녀는 진흙탕에 발이 빠지는 것을 개의치 않고 숲의 깊은 곳으로 달려갔는데 이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을 자신의 영역으로 유인하는 전략적인 후퇴였습니다. 그녀는 2년 전 민혁과 이곳에 처음 왔을 때부터 주변 지형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놓았으며 어디에 함정을 설치하면 좋을지, 어디가 매복에 유리한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김 실장과 5명의 부하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숲으로 들어섰고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이수의 발자국을 쫓아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수적 우위를 믿고 있었고 여자가 숲속에서 얼마나 버티겠냐며 서로를 독려했지만 어둠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거센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빗소리는 발자국 소리를 지워버려 추격자들의 청각을 마비시켰습니다. 선두에 서서 숲풀을 헤치던 부하 한 명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시야에서 사라졌는데 이수가 미리 팽팽하게 당겨놓은 와이어에 발이 걸려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뒤따르던 동료들이 황급히 아래를 비추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공포가 그들의 심장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은 당황하지 말고 대형을 유지하라고 고함쳤지만 그의 목소리 또한 떨리고 있었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두려움으로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이수는 높은 참나무 가지 위에 앉아 그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빗물이 그녀의 속눈썹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목표물을 쫓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흩어지면 각계격파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하들을 한 곳으로 모으려 했지만 숲의 지형은 그들의 의사소통을 방해했습니다. 이수는 나무 위에서 소리 없이 내려와 대열의 가장 뒤에 있던 남자의 입을 틀어막고 목에 정확하게 수도를 내리쳐 기절시킨 뒤 덤불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남자의 허리춤에서 무전기를 꺼낸 이수는 김 실장의 목소리가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로 들려오자 입가에 조소를 띄우며 무전기를 끄고 숲의 더 깊은 곳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 공포를 심어주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알고 있었고 이 사냥놀이를 통해 선군 그룹이 자랑하는 최정예 요원들의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을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둘씩 사라지는 동료들로 인해 남은 자들의 이성은 마비되어 갔고 그들은 허공에 대고 헛된 사격을 가하며 탄약을 낭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숲은 순간적으로 대나처럼 밝아졌다가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잠기기를 반복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의 순간 김 실장은 나무 뒤에 서 있는 이수의 실루엣을 보았고 즉시 그쪽을 향해 총을 쏘았지만 총알은 나무 껍질만 날려버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서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가 있던 곳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조롱하듯 그녀가 벗어둔 하이힐 한 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수는 이미 그들의 측면으로 돌아가 있었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다른 부하의 뒤로 다가가 단검의 손잡이로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억눌린 신음과 함께 쓰러지는 부하를 보며 이수는 차가운 빗물 속에서도 뜨거운 희열을 느꼈고 이것은 단순한 생존 싸움이 아니라 그녀가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기 위한 처절한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이제 홀로 남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살고 싶다는 본능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총을 쥐고 나무 뒤에 몸을 숨기려 했지만 어디선가 날아온 돌이 그의 손을 강타했고 권총은 빗물 고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총을 주우려 몸을 숙이는 순간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이수가 그의 목에 차가운 칼날을 들이대며 움직이지 말라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김 실장은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이수는 그의 귓가에 대고 최민혁에게 전하라며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고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김 실장을 죽이지 않고 기절만 시킨 뒤 그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최민혁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과 통화 기록을 순식간에 복사했습니다. 이수는 기절한 김 실장을 뒤로하고 숲을 빠져나와 미리 준비해둔 소형 오토바이가 숨겨져 있는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헬멧을 쓰고 엔진을 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 멀리 보이는 별장의 불빛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은 그녀가 2년이라는 시간을 연기하며 견뎌낸 지옥과도 같은 무대였습니다. 이제 그 무대는 막을 내렸고 그녀는 더 이상 연기자가 아닌 심판자로서 세상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지자 이수는 거침없이 산길을 질주하기 시작했고 헬멧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쓰러진 사냥개들이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고 앞에는 거대한 괴물인 선군 그룹과 최민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두려움 대신 전율을 느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비는 점차 가늘어졌고 이수는 안전 가옥에 도착하여 젖은 옷을 갈아입고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녀가 복사해온 데이터들이 빠르게 해독되고 있었고 최민혁이 사주한 살인 청부의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사랑의 눈먼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수는 키보드를 두드려 익명으로 된 이메일 계정을 생성하고 첫 번째 타깃인 최민혁의 누나 최수진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군 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균열을 일으킬 작은 돌멩이가 던져지는 순간이었고 이수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숲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이 간헐적으로 떨어지며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진흙 범벅이 된 채 정신을 차린 김 실장은 깨질 듯한 두통을 느끼며 비틀거리며 일어났는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성군 그룹이 자랑하는 최정예 요원들이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폐허와도 같아 김 실장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을 억눌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에 대한 공포가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움직임으로 자신들을 유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가 쌓아온 모든 경력이
부정당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김 실장은 부하들을 하나둘씩 깨우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패배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누구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최민혁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는데 사실대로 말한다면 무능하다는 낙인이 찍혀 제거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부하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며 그녀가 벼랑 끝에서 강물로 뛰어들어 실종되었다고 거짓 보고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악천후와 어둠 때문에 수색에 실패했다는 변명은 비겁하게 들릴지언정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사실보다는 덜 치명적일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숲을 빠져나갔지만 그들의 뒷모습은 사냥꾼이 아닌 상처 입은 짐승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한편 서울 도심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최민혁은 샤워가운을 걸친 채 창밖으로 펼쳐진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최고급 샴페인이 들려 있었지만 김 실장의 보고를 받은 그의 표정은 잔뜩 구겨져 있었고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자가 강물에 뛰어들어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보고는 그에게 있어 찜찜한 뒷맛을 남기는 결과였지만 그는 곧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가진 것 없는 고아가 거대 기업의 추적을 피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고 설령 살아있다 해도 공포에 질려 숨어 지낼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민혁에게 있어 한희수는 이미 지나간 유흥거리였고 이제 그의 관심은 곧 있을 정략 결혼과 그로 인해 얻게 될 그룹 내의 입지에 쏠려 있었습니다. 민혁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김 실장 팀을 질책하고 은밀하게 수색을 계속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이 일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오점이 남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성격이었기에 만에 하나라도 이수가 살아 돌아와 헛소문을 퍼뜨리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혁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는데 그는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며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고 그 거미줄을 짠 것이 바로 자신이 버린 여자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낡은 상가 건물 지하에 위치한 안전 가옥에서 이수는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 김 실장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빠르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선군 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내역과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차가운 캔커피를 마시며 그 방대한 자료들을 분류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복수심보다는 냉철한 이성으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확보한 자료는 단순히 최민혁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선군 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수는 서두르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에 가장 아픈 곳을 찌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수정하고 다듬었습니다. 이수는 김 실장이 최민혁에게 거짓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녀가 의도한 시나리오의 일부였습니다. 적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그녀는 당분간 죽은 듯이 지내며 그들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모습을 감추는 것은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었기에 그녀는 자신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있다는 가짜 흔적을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대포 통장을 이용해 지방으로 가는 고속버스 티켓을 예매하고 일부러 CCTV가 있는 편의점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을 노출시켰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최민혁과 그의 하수들이 엉뚱한 곳에 시선을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한 기만전술이자
시간 끌기 작전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성군그룹의 정보망은 이수가 남긴 가짜 흔적을 포착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이수가 부산으로 도주했다고 확신하고 추격대를 급파했습니다. 이수는 자신의 안전 가옥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도청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거대 기업의 정보력이라는 것이 고작 한 여자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꼴이 우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추격대가 지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다음 단계의 작전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최민혁의 누나인 최수진을 움직여 남매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수는 최수진이 야망이 크고 동생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자신의 장기말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수는 익명의 제보자로 위장하여 최수진에게 선군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 증거 자료 일부를 암호화된 파일로 전송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최민혁이 이 비자금을 이용해 그룹 내 지분 확보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것이 성공하면 최수진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는 최수진의 의심 많은 성격을 자극하기 위해 정보를 한 번에 다 주지 않고 마치 퍼즐 조각처럼 조금씩 흘려보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최수진으로 하여금 정보의 출처를 의심하기보다 내용의 진위 여부에 더 집착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불안감에 휩싸여 독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 이수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고 머릿속으로 최수진이 분노하며 날뛰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며칠 후 이수의 예상대로 최수진은 이사회에서 미묘하게 최민혁을 견제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고 이는 그룹 내부에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최민혁은 누나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하면서도 결혼 준비로 바쁜 탓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이 이미 적의 손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누나의 히스테리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수는 도청 장치를 통해 남매의 대화를 들으며 그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 오만함이야말로 그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숨어있는 것을 넘어 적들의 심장부로 다가가기 위해 과감한 외출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수는 수수한 옷차림에 뿔테 안경을 쓰고 평범한 직장인처럼 위장한 채 선군그룹 본사 근처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을 하는 척하며 보안 요원들의 근무 교대 시간과 직원들의 동선을 면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노리는 것은 본사 서버실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출입 카드였는데 이는 해킹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결정적인 정보를 빼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열쇠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수는 그들 틈에 섞여 자연스럽게 건물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미리 파악해둔 보안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화물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했고 청소 용역 직원들이 사용하는 창고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창고 안에서 이수는 청소부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마스크를 쓴 채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로 나왔는데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태연했습니다. 그녀는 보안 등급이 높은 임원실층으로 올라가 청소를 하는 척하며 최민혁의 사무실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때마침 최민혁이 비서들과 함께 사무실을 나서며 복도를 지나갔고 이수는 고개를 숙여 그를 피하는 척하며 그의 손목에 있는 스마트워치를 곁눈질로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초소형 스캐너를 소매 속에 숨기고 그가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에 무선 신호를 가로채 복제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최민혁은 자신의 곁을 지나가는 청소부가 자신이 죽이려 했던 여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거만하게 걸어갔습니다. 이수는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자마자 지체 없이 건물을 빠져나왔고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복제한 신호는 최민혁의 개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생체 인증 우회 코드였으며 이것만 있으면 그의 가장 은밀한 비밀 금고를 열 수 있었습니다. 안전 가옥으로 돌아온 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코드를 입력했고 잠시 후 모니터에는 접속 승인이라는 녹색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는 최민혁이 저지른 온갖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정재계 거물들의 약점이 담긴 파일들이 판도라의 상자처럼 가득했습니다. 이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전율을 느꼈고 이제 그녀의 손에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기폭 장치가 쥐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이수는 최수진에게 두 번째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최민혁이 빼돌린 자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계좌 번호가 적힌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메시지 말미에 사냥꾼은 가장 높은 곳에서 먹잇감을 노린다라는 의미심장한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이 문구는 최수진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최민혁을 향한 선전포고였으며 앞으로 벌어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둠 속에 잠긴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자신을 응원하는 촛불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눈빛은 그 불빛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최수진은 이메일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문서의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신복을 불러 사실 확인을 지시했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생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회장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최수진은 이 정보 제공자가 누구인지 의심하기보다는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어 서서히 이수가 쳐놓은 덫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선군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는 선원들이 서로를 죽이려 하는 동안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고 그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어둠 속에 숨어있는 한이수였습니다. 이수는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선군그룹의 주가가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을 접하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직은 미풍에 불과했지만 곧 태풍이 되어 그들을 덮칠 것이라는 확신에 그녀의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벽에 붙여놓은 조직도에서 최민혁의 사진 위에 빨간색 펜으로 X자를 그으며 다음 타깃을 설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민혁의 자금주를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의 대표이자 그의 비자금 세탁을 도맡아 하는 교활한 회계사 박동훈이었습니다. 이수는 그가 정기적으로 다니는 고급 룸살롱의 정보를 이미 파악해 두었고 오늘 밤 그곳에서 그에게 잊지 못할 공포를 선사할 계획이었습니다. 네온사인이 어지럽게 춤추는 강남의 유흥가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화려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욕망과 타락이 뒤엉켜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군그룹의 자금관리인 박동훈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고급 룸살롱을 빠져나왔는데 그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동자는 흐릿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그는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몇 번이나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그의 앞에 멈춰섰고 창문이 내려가며 모자를 눌러 쓴 운전자가 타라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박동훈은 자신이 부른 대리기사가 벌써 도착했다고 착각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뒷좌석 문을 열고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차 안에서 나는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는 곧바로 가죽 시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하여 도심의 소음을 뒤로하고 한적한 외곽 도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는데 박동훈은 편안함에 취해 잠이 들 뻔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차가 자신의 집 방향이 아닌 낯선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지만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스티어링 휠만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한 박동훈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순간적으로 들이닥친 졸음과 마비 증세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 퍼져 있던 라벤더 향기 속에 그를 무력화시키는 수면가스가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의식이 흐려지고 난 뒤였습니다. 박동훈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차가운 폐공장의 시멘트 바닥 위였고 손발은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묶여 꼼짝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는데 그녀는 얼굴을 가리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공포에 질려 헐떡이는 박동훈을 내려다보며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 화면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박동훈이 최민혁의 지시로 빼돌린 비자금 장부의 일부와 그가 착복한 개인 횡령 내역이 적나라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박동훈은 자신의 비밀이 낱낱이 파헤쳐졌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수의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변조된 목소리로 최민혁의 비밀 금고에 접속할 수 있는 이중 암호키를 내놓으라고 짧고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박동훈은 처음에 머뭇거리며 저항하려 했지만 이수가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해외 주소와 자녀들의 학교 사진을 보여주자 금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자신의 스마트폰에 숨겨둔 암호화된 보안 앱의 비밀번호를 불었고 이수는 그 자리에서 즉시 접속을 시도하여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가득 쏟아지는 데이터들은 최민혁이 그룹 몰래 추진하던 불법 사업들과 정계 로비의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으며 이는 선군 그룹을 내부에서부터 폭파시킬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와도 같았습니다. 이수는 필요한 정보를 모두 백업한 뒤 박동훈에게 당신의 비리는 경찰이 아닌 최민혁에게 먼저 전달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그가 최민혁을 배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잔인한 위기였고 그를 평생 도망자로 살게 만들 형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군 그룹 본사의 임원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무거웠습니다. 최민혁은 상석에 앉아 지루한 표정으로 계열사 사장들의 보고를 듣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결혼식 준비와 주가 방어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수진이 들어왔고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승리감에 도취된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최민혁은 누나의 무례한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며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지만 최수진은 대꾸도 하지 않고 서류 뭉치를 테이블 중앙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그 안에 담겨있던 최민혁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류와 횡령 증거들이 임원들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임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으며 최민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수진은 또렷한 목소리로 최민혁이 아버지인 최 회장의 승인 없이 그룹 자금을 빼돌려 개인 사업에 투자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이수가 보낸 익명의 제보를 완벽하게 자신의 조사 결과인 것처럼 포장하여 동생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았습니다. 최민혁은 이것은 조작된 모함이라며 고함을 질렀지만 서류에 찍힌 도장과 계좌 내역은 너무나도 명확하여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리에 참석한 최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는데 그는 아들의 무능함보다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사실에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떨고 있는 최민혁을 향해 걸어갔고 회의실 내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멈췄습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도 호랑이 같은 기세를 뿜어내는 최 회장은 아들의 뺨을 힘껏 올려붙였고 짝 하는 파열음이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그는 당장 최민혁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키고 감사팀을 투입하여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최민혁은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쥐고 멍하니 서 있었고 주변의 임원들은 그의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최수진은 쓰러진 동생을 비웃듯 내려다보며 귓가에 대고 주제를 알았어야지라는
독서를 내뱉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남매의 싸움이 아니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이었고, 그 전쟁을 설계한 것은 바로 한이수였습니다. 굴욕과 분노로 이성을 잃은 최민혁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의 모든 물건을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그는 값비싼 도자기와 명패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보면서도 화를 주체할 수 없었고, 숨을 헐떡이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내부 깊숙한 곳에 첩자가 있다고 확신했고, 그 첩자가 박동훈 회계사일 것이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동훈을 당장 잡아오라고 고함쳤지만, 김 실장으로부터 박동훈이 어젯밤부터 연락 두절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민혁은 휴대폰을 벽에 던져 박살내며 자신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섬뜩한 기분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한편 이수는 안전 가옥의 모니터를 통해 선군그룹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며 차분하게 다음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아나운서는 선군그룹 후계 구도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속보를 전하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이것이 그룹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수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는데, 그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부모님과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전 선군그룹의 적대적 MA로 인해 아버지는 평생 일군 회사를 뺏기고 억울함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어머니 또한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수는 사진 속의 부모님을 어루만지며 이제 겨우 첫 번째 단추를 풀었을 뿐이라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수는 견장을 하고 도심 외곽에 있는 납골당을 찾았는데, 그곳은 그녀의 부모님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국화꽃 한 송이를 유골함 앞에 내려놓으며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삼켰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부모님의 사진은 여전히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원수의 아들에게 사랑을 속삭이며 굴욕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가슴을 옥죄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칼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수는 납골당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맑게 갠 파란 하늘이 마치 곧 다가올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수는 최수진이 보낸 답장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거기에는 정보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는 돈이나 지위를 요구하는 대신 선군그룹이 과거에 저지른 불법 인수 합병 자료를 공유해달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최수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과거의 치부조차도 기꺼이 드러낼 인물이었기에 이수는 그녀를 통해 더 큰 폭탄을 터뜨릴 준비를 했습니다. 최민혁이 내부 감사로 인해 손발이 묶인 지금이야말로 그를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수는 책상 밑 비밀 금고에서 오래된 하드디스크 하나를 꺼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선군그룹의 추악한 진실이 담긴 블랙박스였습니다. 최민혁은 김 실장을 시켜 회사 내부의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자신의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범인의 꼬리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불면증을 겪기 시작했고, 예민해진 신경 탓에 비서들에게 사소한 실수에도 폭언을 퍼붓는 등 폭군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린 여자 한이수가 이 모든 일의 배우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저 경쟁 그룹이나 정치적 정적들의 소행일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눈과 귀를 가려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사이 이수의 칼끝은 그의 심장부를 향해 조금씩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술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알코올은 그의 판단력을 더욱 흐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수는 최수진으로부터 선군그룹이 과거에 기술 탈취를 했던 중소기업들의 명단을 입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명단에는 이수의 아버지 회사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본 이수의 손은 분노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이 명단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유품인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완벽한 고발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타깃은 단순히 최민혁 개인이 아니라 선군그룹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자체였으며, 그들이 쌓아 올린 명성을 바닥으로 끌어내릴 작정이었습니다. 이수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검찰 그리고 국제인권단체에 동시에 이 자료를 배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수는 밤새워 작성한 리포트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한 뒤 전송 예약 버튼을 눌렀고,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대한민국은 선군그룹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최민혁은 더 이상 재벌 3세라는 보호막 뒤에 숨을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뜨겁게 달아오른 머리를 식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지만 이수의 방불빛만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며 다가올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림자 속에서 나와 세상의 빛 아래서 그들을 심판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인 여의도 증권가는 개장과 동시에 터져나온 선군그룹의 대규모 분식 회계 의혹으로 인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선군그룹과 계열사들의 주가는 파란색 하락 화살표를 그리며 곤두박질 치고 있었고, 객장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아치우려는 투자자들의 비명과 고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검찰이 선군그룹 본사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예고했다는 속보가 전해지자 하락세는 더욱 가속화되어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시장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특보 체제로 전환하여 선군그룹이 지난 10수년간 자행해온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와 정관계 로비 내역을 낱낱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는 마치 거대한 제국의 몰락을 중계하는 장송곡처럼 들려왔고, 시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뉴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선군그룹 본사 로비는 몰려든 취재기자들과 분노한 소액 주주들, 그리고 시위대까지 엉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고, 보안 요원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이들을 막아내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최민혁은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까마득한 아래쪽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등 뒤에서는 비서실장과 법무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책을 논의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귀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우문거리는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고, 그의 시선은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된 채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견고하다고 믿었던 성벽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격하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무력감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이 모든 사태를 촉발한 내부 고발자가 누구인지 아직까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보안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와 머뭇거리며 보고를 시작했는데,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은 내부 전산망 로그 기록을 정밀 분석한 결과 기밀 문서들이 유출된 경로가 다름 아닌 최민혁 부회장의 개인 펜트하우스 전용 회선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민혁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곧바로 보안팀장의 멱살을 잡고 그게 무슨 헛소리냐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신의 펜트하우스는 최고 등급의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며 자신 외에는 누구도 접속 권한이 없는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안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접속 시간이 민혁이 잠든 심야 시간대였으며 사용된 생체 인증 코드가 민혁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민혁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 2년 동안 자신의 곁을 지켰던 한희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서재에서 업무를 볼 때마다 커피를 타오던 그녀의 모습과 피곤해하는 그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슬그머니 등 뒤로 다가오던 그녀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사랑스러운 연인의 애교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자신의 비밀번호를 훔쳐보거나 생체 인증을 복제하기 위한 치밀한 연기였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민혁은 힘이 풀린 듯 보안팀장을 놓아주며 비틀거리듯 뒤로 물러나 소파에 주저앉았고 입가에서는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길가에 버려진 가여운 강아지인 줄 알고 주워다 기른 것이 사실은 자신의 목덜미를 노리는 굶주린 늑대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민혁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크리스털 잿더리를 집어 벽을 향해 힘껏 던졌고 산산조각이 난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며 그의 분노를 대변했습니다. 그는 당장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희수의 과거 행적을 갓 태어난 시점부터 다시 조사하라고 고함쳤고 그녀와 관련된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고아 출신의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정도의 얄팍한 정보뿐이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경악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순진한 미소와 눈물, 그리고 그에게 속삭였던 사랑의 맹세들이 모두 그를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완벽한 각본이었다는 생각에 민혁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그는 이수를 단순히 찾아내 죽이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고 그녀를 잡아다가 자신의 눈앞에서 그 거만한 가면을 벗겨버리고 고통 속에 울부짖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검찰청 특수부는 선군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사로 들이닥쳤고 파란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사무실 곳곳을 뒤지며 서류와 하드디스크를 확보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수사관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삼삼오오 모여 회사의 앞날을 걱정했고 이미 일부 직원들은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 몰래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검찰의 소환을 피하려 했지만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싸늘하게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병원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최 회장 일가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으며 인터넷 게시판에는 선군그룹 불매 운동을 독려하는 글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수는 안전가옥에서 뉴스를 통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차가운 캔맥주를 마셨는데 쌉싸름한 맥주 맛이 오늘따라 달게 느껴졌습니다. 이수는 단순히 선군그룹을 무너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헐값에 내놓은 주식들을 사들여 그룹의 지배구조 자체를 뒤흔들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해외에 설립해둔 페이퍼 컴퍼니인 네메시스 펀드를 통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선군그룹 주식을 조용히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여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는 공포감에 개미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앞다투어 매도 물량을 쏟아냈지만 이수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하락장 속에서 유령처럼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녀의 자금은 박동훈 회계사를 협박해 알아낸 최민혁의 비자금 계좌에서 빼내온 것이었기에 적의 돈으로 적의 목을 조르는 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수는 모니터 속에 매수 주문 체결창을 바라보며 최민혁이 자신의 돈으로 자신이 무너지는 꼴을 보게 될 날을 기다렸습니다. 최수진은 동생인 민혁이 공경에 처한 것을 고소해하면서도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지자 자신의 상속분이 줄어들까 전전긍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민혁의 경영권 박탈을 공식화하고 자신이 비상경영위원장 자리에 오르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민혁을 희생양으로 삼아 그룹을 쇄신하는 척하며
여론을 잠재우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는 속셈이었지만 그녀 또한 이수의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이수는 최수진에게 세 번째 이메일을 보내 그녀가 과거에 저지른 갑질 논란과 불법 부동산 투기 내역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최수진은 승리의 문턱에서 날아온 비수에 경악하며 누가 감히 자신을 협박하는지 찾아내려 했지만 이수의 흔적은 디지털 바닷속에서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최민혁은 이수를 찾기 위해 불법 심부름센터와 흥신소는 물론 조폭들까지 동원하여 서울 시내를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는 이수의 사진을 그들에게 뿌리며 그녀를 찾아오는 자에게는 현금 10억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거액의 현상금 소식에 눈이 뒤집힌 범죄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이수의 몽타주가 지하 세계에 퍼져나갔지만 정작 그녀는 가장 안전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선군 그룹 본사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맞은편 허름한 오피스텔에 거처를 옮겨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원경을 통해 민혁의 집무실 창문을 바라보며 그가 불안에 떨며 서성이는 모습을 마치 연극 관람하듯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민혁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고 그는 자신이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편집증적인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비서가 가져온 커피조차 의심하며 마시지 않았고 사무실 도청을 우려해 중요한 대화는 필담으로 나누는 기행을 보였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사교계의 황태자로 불리며 거만함을 떨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내판 눈과 덥수룩한 수염의 패인 같은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는데 꿈속에서 이수는 피 묻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그의 목을 조르며 섬뜩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자신의 목을 감싸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침대 옆 서랍에 권총을 숨겨두고서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수는 이제 마지막 쇼를 위한 준비를 마쳤는데 그것은 바로 민혁이 억지로 강행하려는 약혼식 날에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주가 폭락을 막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거대 건설 사주인 태산그룹의 딸과의 정략 결혼을 서둘러 발표했고 성대한 약혼식을 통해 건재함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이수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서 그 화려한 파티장에 입장하기 위해 최고급 디자이너의 드레스를 주문하고 신분을 세탁할 위조 여권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붉은 립스틱을 바르며 2년 전 민혁을 위해 화장을 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지만 지금 거울 속의 여자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을 넘어선 어떤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확신은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정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약혼식 전날 밤 천둥을 동반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민혁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앉아 위스키를 병째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번개를 보며 이수와 헤어지던 그날 밤을 떠올렸는데 그때 그녀를 확실히 죽이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취기에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노려보며 반드시 이수를 찾아내 뼈와 살을 분리해 버리겠다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에 화들짝 놀라 커튼을 황급히 닫아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그림자조차 두려워하는 겁쟁이가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남 탓을 하며 파멸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오피스텔 창가에서 민혁의 집무실 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커튼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내일 약혼식장에서 공개할 결정적인 영상 파일이 담긴 USB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민혁에게 선물할 특별한 넥타이핀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넥타이핀에는 초소형 도청 장치와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었는데 그녀는 이것을 어떻게 그에게 전달할지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이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며 내일 벌어질 일들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고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사냥꾼은 덫을 놓고 기다렸고 멍청한 짐승은 제 발로 그 덫을 향해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선군 그룹이 주최하는 세기의 약혼식이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사교장답게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을 통해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정재계의 거물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참석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축하보다는 최근 불거진 선군 그룹의 스캔들에 대한 호기심과 경계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최민혁은 턱시도를 입고 입구에 서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의 미소는 경직되어 있었고 식은땀이 셔츠 깃을 적시며 불쾌한 기분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주변을 두리번거하며 혹시라도 불청객이 나타나지 않을까 경계했고 주머니 속에 진동이 울릴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신경쇠약 직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혁의 옆에는 태산건설의 막내딸이자 오늘의 주인공인 김예진이 서 있었는데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민혁의 불안한 태도를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결혼은 철저한 비즈니스 거래였기에 민혁에 대한 애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파트너가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촌스럽게 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혜진은 민혁의 팔을 꼬집으며 정신 차리라고 나직하게 경고했고 민혁은 그제야 억지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반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눈앞에는 자꾸만 핏빛 드레스를 입은 한희수의 환영이 어른거렸고 귓가에는 그녀의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들려와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엄숙한 목소리로 양가 혼주와 주인공들을 소개하자 장내에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울려 퍼지며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민혁은 단상 위에 올라서서야 조금 안도감을 느꼈는데 수많은 보안 요원들이 철통같이 경비를 서고 있었기에 그 어떤 미치광이도 이곳을 뚫고 들어올 수는 없을 것이라 자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축사가 이어지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사회자가 예정에 없던 특별 손님을 소개하겠다며 마이크를 잡았고 장내의 조명이 일제히 출입구 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사회자는 성군 그룹의 위기 속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새로운 대주주이자 네메시스 펀드의 아시아 지부 대표를 소개한다고 외쳤고 육중한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한 인물을 본 순간 민혁은 심장이 솟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정적이 흘렀지만 민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눈앞에 서 있는 한 여자의 모습만이 망막에 강렬하게 박혔습니다. 우아한 순백의 슈트를 입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오는 여자는 다름 아닌 한희수였는데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촌스러운 꽃집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는 좌중을 압도하며 그녀가 이 구역의 진정한 지배자임을 선포하는 듯했습니다. 이수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여유롭게 받아내며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는데 그녀의 입가에는 민혁을 향한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아름답고 젊은 여성 투자가의 등장에 술렁거리며 감탄사를 연발했지만 민혁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단상 아래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김예진은 민혁의 추태에 얼굴을 찌푸리며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민혁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이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저 여자는 사기꾼이라며 당장 끌어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려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수는 이미 단상 앞까지 다가왔고 마이크를 잡고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네메시스 펀드를 대표하여 선군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밝혔고 그녀의 유창한 언변과 세련된 매너는 하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민혁은 이수의 뻔뻔한 연기에 이성을 잃고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와 그녀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네가 어떻게 살아있냐며 죽은 줄 알았던 거지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냐고 악을 썼지만 이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볍게 몸을 피했습니다. 민혁이 허공에 헛손질을 하며 비틀거리는 모습은 고스란히 생중계 카메라에 담겼고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수는 넘어진 민혁을 내려다보며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부회장님이 요즘 회사의 악재로 인해 심신이 많이 불안정한 것 같다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민혁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기에 충분했고 하객들은 민혁을 동정 반, 경멸 반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혁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저 여자가 바로 내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꽃뱀이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광분한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김예진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몸을 떨며 단상을 내려와 민혁의 뺨을 세게 후려쳤고 날카로운 마찰음이 장내의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며 파혼을 선언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장을 빠져나갔고 태산그룹 관계자들도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며 줄지어 퇴장했습니다. 민혁은 멍하니 뺨을 감싸 쥐고 떠나는 약혼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그는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수는 그런 민혁에게 다가가 귓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는데 2년 전 그가 그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주제를 알았어야지라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는 민혁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호텔 보안팀에 의해 질질 끌려 나가는 민혁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고 그는 끝까지 이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모습은 패배자의 단말마 비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수는 온매를 다듬으며 남은 하객들에게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사과한 뒤 건배를 제의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잔을 높이 들며 선군그룹의 새로운 미래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라고 외쳤고 얼떨결에 하객들도 잔을 들고 호응했습니다. 이 장면은 대한민국 재계의 권력 지형이 바뀌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으며 한이수라는 이름은 단숨에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습니다. 약혼식장은 파티가 아닌 장례식장처럼 변해버렸지만 이수에게는 그 어떤 축제보다 화려하고 통쾌한 승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최수진에게 다가갔는데 최수진은 동생의 몰락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짓고 있다가 이수의 등장에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수는 최수진에게 명함을 건네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건넸지만 그 명함 뒷면에는 최수진의 비자금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수진은 사색이 되어 명함을 구겨 쥐었지만 이수는 이미 우아한 미소를 남기고 돌아선 뒤였고 최수진 또한 도간에 든 쥐신세임을 깨달았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온 이수는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랐고 차문이 닫히자마자 긴장이 풀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는데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복수를 축하하는 폭죽처럼 느껴졌습니다. 차 안의 모니터에는 선군 그룹의 주가가 경영권 분쟁과 오너 리스크로 인해 시간외 거래에서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개장과 동시에 확보해둔 지분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혁은 정신병동과 다름없는 VIP 병실에 감금되어 진정제를 맞고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꿈속에서도
이수는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아들의 추태를 전해 듣고 뒷목을 잡고 쓰러졌으며 선군 그룹의 컨트롤 타워는 완전히 마비되어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수는 이제 단순히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넘어 그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으며 사냥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크기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고통을 그들에게 돌려주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어밤의 소동을 대서특필하며 최민혁의 정신 이상설과 마약 투약 의혹까지 제기했고 선군 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검찰은 여론에 떠밀려 최민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가 병원에 있다는 이유로 체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수는 네메시스 펀드의 대표 자격으로 검찰의 참고인 출석을 자처하며 선군 그룹의 비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짧지만 강렬한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이제 최민혁과 최수진 그리고 최 회장까지 한이수가 쳐놓은 거미줄에 꼼짝없이 걸려들었고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증오하며 자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음에 만족하며 마지막 피날레를 준비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혁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숲속의 별장으로 그를 다시 불러내어 결자해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민혁에게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면 오늘 밤 별장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처럼 별장 주변은 다시금 을씨년스러운 정막에 휩싸여 있었고 거센 바람 소리만이 숲의 나무들을 흔들며 기괴한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몰래 빠져나온 최민혁은 검은색 세단을 몰고 산길을 난폭하게 달려 별장 마당에 도착했는데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손에는 장전된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수모를 겪게 된 원흉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있었고 결자해지라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이곳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차문을 열고 내린 민혁은 빗물에 젖은 땅을 밟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고 그의 시선은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별장의 거실 창문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한이수가 자신을 이곳으로 부른 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미 잃을 것이 없는 그에게 두려움이란 감정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민혁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갔고 거실 중앙에는 한이수가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우아한 자태로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2년 전 비참하게 버림받던 그날과는 정반대로 고귀하고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으며 민혁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민혁은 그녀의 태연한 모습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총구를 그녀의 이마에 겨누며 당장이라도 방아쇠를 당길 듯이 위협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악에 바친 목소리로 네가 감히 나를 능멸하고 내 인생을 망쳤다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이수는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차가운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흥분한 민혁을 진정시키려는 듯 낮은 목소리로 오랜만에 다시 온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며 그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이수는 민혁의 총구가 자신을 겨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민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2년 전 그가 자신을 버리고 살인 청부를 했던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민혁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순간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총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너 같은 것은 죽어 마땅한 존재였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후계자이며 너 같은 벌레 하나쯤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이수는 그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오만함이 바로 너를 파멸로 이끈 독약이었다고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민혁은 이수의 설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수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무거운 입을 열어 자신의 진짜 정체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선군 그룹의 무자비한 기업 사냥으로 인해 공중 분해된 중견 IT 기업의 회장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음을 고백했습니다. 민혁은 그제야 기억이 난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그 무능한 경영자 딸이 복수를 위해 2년 동안이나 내 밑에서 기어 다녔냐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증오와 슬픔이 서린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부모님의 목숨값을 받아내러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수는 2년 동안 민혁의 곁에 머물며 그를 사랑하는 척 연기했던 모든 순간이 구역질 날만큼 혐오스러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민혁의 잠든 얼굴을 보며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고 그가 주는 선물들을 받으며 속으로 칼을 갈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민혁의 자존심을 난도질했고 그는 자신이 믿었던 사랑이 철저한 기만이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민혁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그렇다면 오늘 내 부모 곁으로 보내주겠다며 총을 들어 올렸지만 이수는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혁에게 주위를 둘러보라고 손짓하며 네가 저지른 모든 죄악이 지금 이 순간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민혁이 의아해하며 주변을 살피자 거실 곳곳에 숨겨져 있던 초소형 카메라들의 붉은 불빛이 눈에 들어왔고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백만 명의 접속자가 지켜보고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채팅창이 폭포수처럼 올라가고 있었고 민혁이 방금 내뱉은 살인 교사 시인과 오만한 발언들은 고스란히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댓글로 최민혁을 살인마라고 비난하며 선군 그룹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었고 실시간 검색어는 최민혁의 이름으로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총을 든 손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쏘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의 추악한 민낯은 전 국민에게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이수는 멘붕에 빠진 민혁을 향해 이것이 바로 내가 준비한 지옥이라고 말하며 네가 가진 돈과 권력으로도 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이 방송이 단순히 인터넷에만 송출되는 것이 아니라 주요 방송사 뉴스 채널과 연결되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민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자신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이 자신의 입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수를 향해 제발 방송을 꺼달라고 애원했지만 이수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으며 네가 2년 전 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듯이 나 또한 너에게 베풀 자비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별장의 창문을 번갈아 비추며 긴박함을 더했습니다. 민혁은 사이렌 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별장은 무장한 경찰 특공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최민혁에게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는 경고 방송이 울려 퍼졌고 헬리콥터의 서치라이트가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었습니다. 이수는 창가에 서서 포위된 별장을 바라보며 이제 끝이 났음을 직감했고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덫에 걸린 짐승을 바라보듯 바닥을 기고 있는 민혁을 내려다보며 연민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하여 연막탄을 터뜨렸고 매캐한 연기 속에서 민혁은 제압당해 바닥에 얼굴을 처박혔습니다.
그는 끝까지 발악하며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들은 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수는 경찰의 안내를 받으며 현장을 빠져나왔고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민혁과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혁의 눈은 공포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수는 그에게 가벼운 목례를 보내며 영원한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것은 사랑했던 연인에 대한 인사가 아니라 패배한 적장에 대한 승리자의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최민혁의 체포 소식과 함께 선군 그룹의 몰락으로 발칵 뒤집혔고 거리는 촛불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검찰은 최민혁뿐만 아니라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최 회장과 최수진까지 전격 구속하며 재벌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선군 그룹의 주가는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고 주요 임원들은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등 그룹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뉴스는 하루 종일 한희수의 영웅적인 행동과 그녀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조명하며 그녀를 정의의 사도로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이수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한 채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수는 부모님의 납골당을 찾아가 신문에 대서특필된 선군 그룹 일가의 구속 기사를 오려서 유골함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유골함을 어루만지며 이제 편히 쉬시라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고 10년 동안 가슴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맹세했던 복수를 완성했음을 보고했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납골당 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이수는 선글라스를 끼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네메시스 펀드의 대표직을 사임하고 자신이 그동안 모은 자료와 내부 고발 포상금 전액을 기업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보는 다시 한번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최수진은 감옥에서 동생과 아버지를 원망하며 미쳐가고 있었고 최민혁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독방에 갇혀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았고 정의는 바로 섰으며 세상은 조금 더 깨끗해진 듯 했습니다. 몇 달 후 이수는 한적한 바닷가 마을의 작은 꽃집을 열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 정장을 입지 않았고 화려한 파티에도 가지 않았지만 흙을 만지고 꽃을 가꾸는 지금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이 사라지고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끔 TV에서 선군 그룹의 해체 후속 보도가 나오면 그녀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가 무심하게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었고 그녀의 현재는 향기로운 꽃내음과 파도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로 배달된 편지 한 통에는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봉투 안에는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 말린 라벤더 꽃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수는 그것이 자신이 도와주었던 선군 그룹 피해자 모임에서 보낸 것임을 직감하고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고 그녀의 이야기는 복수극이 아닌 희망의 드라마로 새롭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늦가을이 되었고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선군 그룹 일가에 대한 마지막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서울중앙지법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법원 정문에서부터 늘어선 취재진과 시민단체 그리고 선군 그룹의 피해자 모임 회원들은 각자의 손에 피켓을 들고 정의 구현을 외치고 있었으며
그 열기는 쌀쌀한 날씨조차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호송차에서 내리는 최민혁의 모습은 불과 몇 달 전 화려한 파티장에서 오만하게 군림하던 재벌 3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퇴란 눈동자, 그리고 수척해진 얼굴은 그가 구치소 독방에서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대변하고 있었지만 시민들은 그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법정안은 방청권 추첨에 당첨된 시민들과 기자들로 빈자리가 없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재판장 입장을 알리는 법원 경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는데 피고인 최민혁이 저지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살인교사 혐의, 그리고 시장교란 행위 등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유린한 중대 범죄라고 꾸짖었습니다. 최민혁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떨고 있었는데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차가운 법정의 피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우리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유가족들은 흐느끼기 시작했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마침내 주문이 낭독되었고 재판장은 최민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함과 동시에 선군그룹의 불법 승계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지분과 재산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최 회장에게는 징역 20년을, 최수진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하며 그들이 쌓아올린 탐욕의 탑을 법의 이름으로 무너뜨렸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일부 피해자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하며 그동안 맺혔던 한을 토해냈습니다. 최민혁은 판결을 듣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네가 감히 나를 심판하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곧바로 법정 경위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눌렸습니다. 최민혁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방청석 맨 뒷자리에서 지켜보던 한희수는 검은색 뿔테 안경 너머로 그 광경을 차분하게 눈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민혁이 발악하며 내지르는 비명소리를 들으며 2년 전 그가 자신을 향해 쏟아냈던 모욕적인 언사들이 산산이 부서져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으로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고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은 세상에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며 가해자들은 영원히 감옥이라는 지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가슴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완전히 사라진 듯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온 이수는 쏟아지는 가을 햇살을 맞으며 잠시 눈을 감았고 바람에 실려오는 낙엽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역사적인 판결을 보도하느라 분주한 기자들의 리포팅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상관없는 세상의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공항으로 향했는데 이제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복수의 기억이 서린 서울을 떠나 진정한 자신의 보금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네메시스 펀드의 해체와 피해자 지원 재단의 설립이 완료되었다는 변호사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고 이수는 미소를 지으며 전송된 파일을 삭제하고 휴대폰에 전원을 껐습니다. 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최민혁은 밤이 되면 찾아오는 환영과 환청에 시달리며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좁은 감방 안에서 자신이 여전히 선군그룹의 부회장이라고 착각하며 허공에 대고 비서에게 커피를 가져오라고 소리치거나 결제 서류를 찾는 시랩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철창의 침묵과 교도관의 싸늘한 시선뿐이었고 그럴 때마다 그는 벽에 머리를 쳐쓰며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누나 최수진과 아버지 최 회장 또한 각자의 감방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비참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고,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재벌가는 그렇게 역사 속의 오점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권불십년이라는 옛말을 증명하듯 허무했고, 탐욕의 끝은 파멸뿐이라는 교훈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며칠 후 이수는 다시 자신의 작은 꽃집으로 돌아왔고, 가게 안은 그녀가 좋아하는 은은한 꽃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꽃을 다듬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는데, 파도는 변함없이 밀려왔다 밀려가며 모래사장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찾아온 동네 주민들은 그녀가 뉴스에 나왔던 그 영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평소처럼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에게 이수는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성실하고 친절한 이웃 꽃집 사장님일 뿐이었고, 이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수줍게 꽃다발을 주문했는데, 그녀는 바로 선군그룹의 불법 해고 노동자, 자녀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은 이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자신도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수는 학생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당신은 이미 훌륭한 사람이라고 격려해 주었고, 정성스럽게 만든 프리지어 꽃다발을 선물로 안겨주었습니다. 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가게를 나가는 모습을 보며 이수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파괴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었음을 깨닫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해질 무렵 이수는 가게 문을 닫고 근처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붉게 물든 노을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2년 동안 연기했던 가짜 사랑과 거짓된 삶을 회상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복수를 위한 연기였지만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과 인내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담금질해 주었고, 이제 그녀는 그 누구보다 강인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최민혁과 함께 찍었던 마지막 사진을 꺼내어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사진은 순식간에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려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바다와 자유로운 미래뿐이었습니다. 이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를 밟으며 바다를 향해 걸어갔는데,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을 적시며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연인도 누군가의 원수도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 한이수로서 세상과 마주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고, 그녀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등대 불빛이 깜빡이며 어두워지는 바다를 비추었고, 이수는 그 빛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뒤로 길게 이어진 발자국은 파도에 씻겨 지워졌지만, 그녀가 세상에 남긴 정의의 발자취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2년간의 거짓된 사랑은 끝났고 사냥꾼은 활을 내려놓았으며, 이제는 진짜 사랑과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이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갔으며, 그녀의 뒷모습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